Thanks for having me. It's so much fun to get to give a nice long talk about my favorite subject in the world, which is the metaverse. So, the metaverse, what is it? And I suppose the most important question, are we there yet? So that's what I hope to 거기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서 기쁩니다. 바로 메타버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5년 전 여기에서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무대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컨 라이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제가 지은 가상세계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오늘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메타버스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었는데요. 세컨 라이프가 그 당시에 매우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100만 명의 유저를 그 가상세계에서 세컨 라이프의 가상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곳이 됐고요. 이제 15년이 지난 지금은 세컨 라이프가 매우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그 유저들은 여전히 100만 명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로 그게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모두가 아바타가 돼서 그 가상세계에서의 삶을 살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컨 라이프는 그렇게 성공적인 회사가 됐는데 왜 이게 그렇게 많은 유저가 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먼저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단어를 들었을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이제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였고요. 제 생일에 제 와이프가 저에게 아마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책일 텐데요. 스노우 크래쉬라는 책을 줬습니다. 이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소설이었고요. 이 과학소설 책인데 공상과학 책인데 뭐 너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라면서 저에게 이 책을 줬습니다. So the metaverse, the idea of it was something 메타버스라는 것은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었고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게임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혹은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소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단어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였을 때 다른 많은 어린 아이들처럼 저는 우주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로 가서 새로운 행성을 가서 다른 행성에 있는 다른 생명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과학을 매우 좋아하는 아이였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우주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에너지가 얼마나 걸려야지 주피터란 이런 목성이나 다른 그런 넘어서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에 태어났던 제 세대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행성에 가서 다른 생명체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아주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일한 시기에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보다 제가 한 반 세대 정도 어린 사람인데요. 그래서 컴퓨터가 저한테는 접근권은 있었지만 인터넷 접근권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빠르게 오래전 컴퓨터를 배우던 시절에 제가 이게 좀 멋진 일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일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멘털브로우셋 프락토 세트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소프트웨어에 약간 줌인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요. 이런 프락토 이미지를 좀 줌인해가지고 확대를 해보고 또 계속해서 확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거를 수학 비용 코스라인 해변가 그림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렇게 줌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컴퓨팅을 많이 써서 가지고 결국 최종 확대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수치를 저희가 오리지널 이미지가 얼마나 컸을지 처음 숫자 매스메티컬 수학적인 그림이 얼마나 컸을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게 지구의 표면의 크기와 똑같은
사이즈였다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로서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 안에 이렇게 큰 세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수학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그런 수학을 통해서 이렇게 큰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멋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셀룰러 아토메타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걸 통해서도 버추얼 월드를 가상세계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내부 이너 스페이스 그 우주가 아니라 그 이너 스페이스를 내부 공간들을 우주 컴퓨터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는 전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이곳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메타버스가 그리고 그쪽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른 그림을 그렸죠. 메타버스에 대한 오늘날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뭔가를 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두 가지 의미를 주로 가지고 그게 서로 약간 흥미롭지만 모두 약간 각기 다른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의 2D에서 3D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넷은 스크린이고 그 스크린에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있고 3D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류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3D로 할 수 있습니다. 쇼핑도 그렇고 뭐 아트 갤러리를 돌아다니던가든지 비행기 엔진 속을 들여다보든지 뭐가 됐든지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3D로 하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컴퓨터들이 이게 3D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컴퓨터들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2D에서 3D로 바꾸는 게 한 가지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리스크와 위험과 전제적인 위험은 2D에서 3D로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살아는 있지만 좀 고립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가지고 웹사이트에 가면은 항상 혼자 사용하죠. 혼자서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인터넷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 웹사이트가 큰 웹사이트라고 한다면은 수천 명이 본인이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컨텐츠를 보고 있고 동일한 행동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을 보거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 작동하는 방법이 왼쪽 오른쪽을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웹페이지를 같이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라이브한 경험이 될 거고요. 한칸 커멘트도 남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이고 더 훨씬 더 흥미롭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챌린지와 리스크 이렇게 전환을 해가는 메타버스로 전환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왜 우리가 그걸 지난 15년간 못했는지, 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그 가능성이 조금 많이 정체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웨이브가 왔을 때는 물결이 불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많은 그 퍼블리싱이 있었습니다. 그 웹사이트들이 다 퍼블리싱을 했었고 근데 사람들을 그리고 연결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비디오 코덱을 라이브 비디오 시스템을 다이얼럽 모뎀에 제공을 하면서 처음으로 회사를 시작했었는데요. 그게 비디오를 폰라인, 전화선을 기반으로 푸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그냥 모두 모으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해 줄지에 관한 것이었고요. 지난 한 10년 정도에는 좀 SNS가 이걸 모든 걸 망쳐놓는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SNS가 가끔씩은 기술이나 인터넷이 항상 좀 사람들을 나눠놓고 분절시키고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더 독소가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 10년 정도에만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이게 다 SNS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현재 인간적으로 실제로 만났을 때처럼 하는 식으로 소통을 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온라인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기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함께 모으면은 또 다른 제가 관찰한 것 중에 흥미로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사실 내재적으로 매우 좋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나쁜 뉴스도 나오긴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 서로에게 친절하고 실질 대면을 하고 있을 때가 훨씬 친절합니다. 제가 세컨 라이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도 거기에서도 싸웠습니다. 뭐 포럼도 있었고 레ddit이나 그 트위터 같은 그런 데서 싸우고 있지만 제가 실제로 아바타로 그 세상에 들어가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 대면으로 만나서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라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람들 다시 좀 정중하게 태도를 바꿨고 혹은 의견도 바꿔서 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진짜 실제로 온라인으로 대면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희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바타로 세컨 라이브에서 봤던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제는 프로듀스 이펙트라고 불리는데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제 친구들이 이거를 지난 몇 년간 연구를 했고 그 친구 중에 일부는 세컨 라이프의 멤버인데요. 프로듀스는 자신의 그 아바타를 거기에서 만들었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아바타처럼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바꿔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그 대부분 세컨 라이프 경우에는 그 변화가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본인의 아바타가 좀 더 사회적이고 좀 외향적이라면은 본인도 그렇게 외향적으로 되고 좀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는 운동입니다. 당신의 아바타가 운동을 하고 아바타가 운동을 하고 뭐 러닝머신 뛰는 것을 본다면은 본인이 더 실제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운동도 똑같고요. 나이 드신 세컨 라이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댄스를 거기 아바타로 함으로써 본인이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제가 보기에 다른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리고 책을 보면은 둘이 매우 다릅니다. 약간 책에서 있는 많은 것을 좀 빠뜨렸는데요. 영화에서는 책에서 보면은 영화의 메인 캐릭터들은 주인공들은 메타버스에서 사실 서로 만나봤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이죠.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학교에 다시 교실에 들어오게 하는 거, 어떤 선생님과 어떤 학생들을 넣든지 간에 그게 매우 큰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직 그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타버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VR 헤드셋이라든지 아큘러스가 지금 제일 유명하죠. 그게 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큘러스를 사용하지가 않았었죠. 페이스북이 처음에 페이스북을 타겟으로 했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착용하고 있는지 보면은 거의 사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VR 헤드셋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텐데 다양한 이유로 좀 그 당시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드웨어 체인지를 아직 그걸 하지 못했고 필요한 하드웨어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모으는 게 훨씬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작한 후에 해피아워를 그러니까 친구들과 술 마시고 하루가 끝나시고 뭐 같이 술 마시고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인터넷으로 사실 한두 번 해보고 아무도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너무 별로였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룹으로 만나는 게 1대1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별로입니다. 그래서 아직 좀 사회적인 경험을 온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좀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정도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것을 보면은 그리고 포트나이트, 로블락 이런 것을 보면은 그것 외에도 음악 콘서트 같은 걸에 1,000만 명이 오는데요. 그 1,000만 명이 사실은 모두 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7살에서 14살 사이의 아이들입니다. 그 나이보다 많은 사람들은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를 아직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컨드 라이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작았던 때에도 어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가상 세계에서 소통하는 가장 큰 플랫폼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저희는 아직 그렇게 많은 도달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드웨어가 VR 헤드셋 같은 게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그게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걸 30분 동안 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콧대에 무게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좀 그리고 재밌는 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30분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도 할 수 없고요. 타이핑을 할 수도 없고 메모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화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걸 쓰고 있는 동안에는요. 헤드셋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던 게 가장 크고 그리고 제가 저희 회사에서 하이피델리티에서 만들었던 것은 이걸 지난 10년간 이걸 계속 만들어 왔는데요. VR 헤드셋을 쓰려고 하는 그 의지는 본인이 약간 이렇게 방 안에서 다른 사람도 있는 방에서 좀 눈이 가려진 채로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어떤 사람들은 특정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더 안전하지 않게 느끼고요. 그래서 VR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좀 사람들을 나누어 놓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남성보다 VR을 쓰는 것을 더 꺼려합니다. 그래서 오픈 소셜 environment가 이거를 VR 지금 기기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투명 카메라라든지 이런 훨씬 가벼운 걸로 이런 문제를 향후 5년 사이 정도에 해결할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AR 증강현실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심지어 그거보다 더 5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AR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하루 종일 가야 되고 훨씬 더 가벼워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이걸 사용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똑같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AR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VR이 트래킹 디바이스가 저 자신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R 기기가 본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또 제가 나중에 다시 큰 문제인데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R 기기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남아있고 한 5에서 10년 정도가 걸려야 하드웨어가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가지 주요 문제입니다. 당신이 기업가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우주에 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 아까 성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아직 아바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느끼지 않고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과 아바타로서 소통을 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세컨드 라이프에서 우리가 세컨드 라이프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바타가 되기로 하는 결정이 훨씬 더 생각보다 이분법적이고 진지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연설 여기서 하던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아바타가 여러분의 일부가 될 거고 메타버스나 VR 이게 실제 그런 게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20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한 이후에는 저희 그렇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아바타로 만드는 것은 제가 아바타로 되는 거잖아요. 실제 제가 그걸 아바타로 가는 건데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게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non-verbal cue, 그렇게 언어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시그널들입니다. 비언어적인 시그널이고요. 우리가 특히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매우 복잡한 많은 것들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많은 소통의 일부가 기여를 하고요. 또 그 모든 게 온라인 환경으로 완벽하게 전달이 돼야지만 우리는 그걸 편안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시로 제가 어깨를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틀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들이 내 쪽으로 와서 서로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좀 앞으로 기울이는지 뒤로 기울이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함께 이야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옮기는 것과 다르게 이런 작은 것들은 AR이나 VR 기기들이 이런 것을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바타로서도
대화를 할 때 이런 것은 좀 저해를 하는 요소고요. 그리고 보스를 만나러 갈 때, 상사를 만나러 갈 때 아바타로 가시겠습니까? 뭐 하리존이나 페이스북 마크 자커버그 미팅을 갈 때 그런 거 이런 거 아바타를 쓰는 거 AR 쓰는 걸 보셨을 텐데 보스 만나러 갈 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보스의 그런 그 비언어적 표현을 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트머스 테스트가 를 보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왜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는지 그런 리트머스 테스트를 그 한가 잣대를 보자면은 잘 알지 못하는 친구가 이 방에 아바타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 들어오면은 뭔가 말을 하지 않고도 그 사람을 알아봤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아바타가 저희를 잘 트래킹을 잘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친구가 아바타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근데 아직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수년간 일을 했고 수백이면 수천 명과 이거를 연구를 했지만은 그거는 아직 그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 그 월드 놀리지 포럼에 참여를 하셨다면, 지식 포럼에 참여를 하셨다면은 어제 좀 흥미로운 이쪽에 있어서 흥미로운 빈전을 만든 회사가 있었습니다. AI의 카메라가 당신을 읽고 그거를 내 아바타로 전환해주는 그런 기술이었는데요. VR 헤드셋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 자체가 본인을 읽게 해주는 그게 향후 5년 동안에 조금 더 진저할 수 있고 그 비언어적 큐를 좀 신호를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분야에서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리고 제가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데 모든 아이들은 아바타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너레이션 G는 G 세대는 여기에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마스크 쓰고 계셔서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들은 웃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4명이 있는데요. 제너레이션 G는 아바타가 되고 싶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느끼는 바는 많은 잘못된 정보들과 좀 잡음들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G가 좀 더 이렇게 진실성에 대해서 조금 더 오히려 신경을 씁니다. 스냅챗 필터 같은 것을 젊은 아이들이 사용하지만 그 커뮤니케이션용으로는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동기화된 리코딩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 그래서 많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비언어적인 것과 진실성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바타들이 충분히 잘 작동을 해야지 우리가 이걸 믿고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음 것은 오디오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 하이브 컴퍼니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요. 여러 명이 한 번에 본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실제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실제에서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뇌가 이걸 알아차리는 방식이 특정 방향에서 소리가 오면은 그 방향을 기반으로 내가 그 사람을 듣고 다른 주변에 잡음이 있더라도 그 소리만 듣습니다. 그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공간 기반 소리가 이게 그룹으로 소통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소셜라이징을 할 때도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여러 명이 이야기하는 걸 한 번에 들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인터넷에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학적으로도 매우 어렵고요. 정말 많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로 하고 그래야지 제 회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대부분 회사는 아직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셜 오디오가 꼭 필요한데 아직 이 부분에 온라인 그룹에 하기에는 좀 충분하지가 않고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오디오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스피커가 2개가 있을 때는 또 이게 에코가 들리죠. 이게 울리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매우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로 규모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의미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한 공간에 모으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100명 정도의 아바타를 한 이벤트에다가 한 번에 혹은 한 공간에 서로 비슷한 그 근처에 모아둘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커머셜 상업 소프트웨어는 지금 현재 상업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바타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 100명 정도이죠. 특히 저희처럼 본인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레이어를 보여주는 그런 아바타는 특히 더더욱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충분하지 않은 숫자죠. 대부분의 인간 경험은, 우리가 함께하는 경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뭐 음악 콘서트라든지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라든지 뭐 정치 집회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아니면 큰 대기업의 미팅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모임이라든지, 그래서 그 규모성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룹의 뭐 절반은 사람 규모 제한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이고, 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줌 같은 경우는 아바타로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와 스페이셜 오디오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또 얘기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저희가 내부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2004년에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백서가 나오기도 5년 전의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마치 제가 경제학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토큰 시스템을 세컨드 시스템에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거래 가능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오늘날의 암호화폐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컨드 라이프에는 다른 니즈가 있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치 저장이 아니라, 암호화폐는 가치 저장을 한다고 많이 하죠. 하지만 저희가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언가를 만들고 창작하고 그것을 거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그런데 다르게 쓸 수 있는 뭐 페이팔이라든지 벤모라든지 위챗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체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했죠. 이걸 하면서 저희가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선 작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6억 달러가 넘는 수준의 그 화폐 가치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정도의 화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거래 수준은 2달러짜리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거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세컨드 라이프가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힘이 큽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지원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특히 세컨드 라이프 초기에 서로에 대한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 누군가의 만든 것, 내가 뭐 모자를 만들고 저 사람이 아바타 보석을, 액세서리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서로 사주는 것이, 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주는 것이 이제 그때 서로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였던 것입니다. 페이스북 버전의 가상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디지털 물품을 그 공간에서 이제 판매를 하겠다고 말을 했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수수료로 매번 45%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이제 서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그냥 몇 번 거래를 하고 나면 너무 수수료가 많아서 이미 돈을 다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래까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그리고 수수료가 없이도 그렇게 작은 거래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수수료가 전혀 없었고요. 지금의 암호화폐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직 그렇게 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없습니다. 수수료가 높고요. 거래량도 봤을 때 거래량을 봤을 때도 암호화폐는 아직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안정적인 가격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 분들이 계시죠. 또 이게 세계 지식 포럼이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경제학자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근데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화폐를 만들고 거래에 사용하는데 그 화폐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급등하고 급락하면, 그리고 특히 급등하면 이것이 안정적이지 못하라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지금 거래에 사용되기에는 안정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암호화폐로 지금 무언가를 사는데 돈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다음 주에 내 암호화폐가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거래에 사용을 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암호화폐에 돈을 더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희가 세컨드
세컨라이프를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실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연준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마치 중앙은행처럼 화폐를 더 찍어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세컨라이프 세계관 안에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거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그 가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작은 거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경제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인데요.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제가 온라인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메타버스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죠. 그리고 여러 오픈 마켓 거래가 있고요. 사람들 간에서 오픈 마켓 거래를 하는데 이것이 품질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몇 달 동안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작은 거래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관계를 한 지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 중에 몇 명만 모든 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최근의 현상인데 저 같은 사람들이 보았던 현상입니다. 오픈마켓 시스템은 말하자면 폐쇄적인 토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집중도가 갑자기 확 모이는 그런 폐쇄적인 시장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차원에서 이것을 뭐 분배를 하고 평등을 이룬다라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은 하지만 오늘날 화폐 중에서 이것을 시도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메타버스를 위해서는 해결돼야 하는 선결 과제들이고요. 또 다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음 5년, 10년 동안 메타버스 세계가 정말 완전히 온다. 이상적인 수준의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뭐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몇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화된 광고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감시 자본주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개인화된 광고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화된 광고를 불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정보를 안다는 것, 그 정보를 가지고 광고를 위해서 누군가를 타겟팅한다는 것, 이것을 시작한 사람들이 사실 악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SNS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화된 광고를 메타버스의 세계로 가지고 오면 그 세계관은 끝장날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이제 SNS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광고가 네모나게 표시가 되죠. 길 위에서라든지 잡지에서라든지 보면은 이것이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무엇이 광고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메타버스 세계의 광고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방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저 아바타가 사실 광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저로서 무엇이 광고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여러분이 VR 헤드셋이 쓰고 이제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기가 여러분의 눈동자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사회의 관점에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몇 초의 간격으로 바이오메트릭으로 그것을 컴퓨터가 여러분을 샅샅이 스캔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움직임을 다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린다는 점이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파킨슨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기계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ADHD가 있는지 그 움직임이 ADHD가 있으면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흥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계가 알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의 경제적인 혜택이 얼마나 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기업과 서로와 공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인화된 광고가 여태까지는 사람들의 이제 그 개인화된 광고를 위해서 이런 정보를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화된 광고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실 이런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회사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 이제 회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컨라이프 같은 경우는 뭐 수수료
이제 뭐 수수료를 이제 많이 했는데요. 세컨 라이프는 사실 이제 뭐 로스앤젤레스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세컨 라이프 안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이제 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보다 이를 통해서 유튜브보다도 저희가 이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모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꼭 광고만이 유일한 수익의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AI입니다. 그래서 또 AI 측면에서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요즘 AI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메타버스에 좀 적용될 수 있는 것 중에 또 위험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AI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호작용하는 AI 사람을 만드는 것이요. 좋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죠. AI 캐릭터를 교사로 만들 수도 있겠고요. 좋은 방법도 있지만, 하지만 AI 사람을 메타버스에서 쓰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관심을 서로에게 주는 것이 아니게 돼서 결국 이 연결감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메타버스의 목적이 와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이제 실제가 아닌 사람을 만들면서 우리 서로의 연결감은 오히려 와해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의 이제 큰 우려 사항이고요. 하지만 지금 인류 역사상 이런 시기는 없었습니다. 지금만큼 이렇게 연합과 단결이 필요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 세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뭐 메타버스 업계에서 이제 회사를 만들고 싶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인터넷이 시작하는 초기에 우리가 이런 했던 초기에 있던 회사인데 인터넷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 세컨드 라이프를 하면서 제가 이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컨드 라이프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이런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뭐 같이 학교에 가게 하거나 관계를 구축하거나 사람들과 친구가 되게 하거나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입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계에서 일을 하실 거면은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w we've got a microphone there. Does anybody have questions?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강연 잘 들었고요. 제시하신 그 마지막 두 문제에 대해서는 저 한국말로 해도 되는 거죠? 한국어로. 제시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이 되고, 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게임을 할 때도 그 미국에서 사는 친구랑 게임을 할 때만 해도 그 렉이 자주 걸린다든지 그 시차라든지 그 폴리곤이 깨진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또 인프라스트럭처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게 또 서울시라서 또 이런 지자체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That is a great 정말 너무 좋으신 질문이에요. 이렇게 뭐 렉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시차 때문에 뭐 정보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오는데 이제 뭐 갭이 생긴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강연에서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들 알죠. 이 딜레이가 생길 때 이 답답한 기분, 그리고 이렇게 동기화가 안 되는 기분, 그 기분을 저희 다들 알죠. 제가 말하고 여러분은 말이 안 하고 있는데 저희 하지만 우리는 이제 듣고 연결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저희가 참 그것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그 인내심은 5분의 1초라고 합니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의 딜레이를 참아줄 수 있는 것이 5분의 1초라고 하고, 서울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은 70에서 80 밀리세컨드로 또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맞게 잘 한다면 이 정도의 컨버세이션은 메타버스고 누가 어디에 있든지 가든지 또 구현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부가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기술 쪽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5G 기술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딜레이를 조금 낮춰주는 그런 기술이죠. 특히 5G 같은 경우도 40 밀리세컨드까지 이런 그 딜레이 렉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이 함께 이해 협업을 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딜레이가 최대한 적게 생길 수 있도록 그 부분의 공공 분야에서 기술을 위한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도 많이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이트입니다. 저는 샌프란 비즈니스 스쿨을 나왔고요. 보니까 메타버스에 굉장히 찬성하시는 판인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가 잘 되면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페이스북과 구글보다 더 많은 돈을 버신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이 있죠. 교육을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들, 아바타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들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 교육을 하는 부분이 또 이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고, 여러 정보 보조금이라든지 지자체나 학교나 도서관들이라든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이제 교육의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줌을 넘어선 온라인 교육에 또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우리가 라벨라와 협업하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이제 라벨라 팀과 저희가 협업을 많이 하고요. 라벨라는 교육과 기관에 초점을 맞춘 이제 교육 기관인데 세컨 라이프와 조금 비슷한 기관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상호 운용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저희 시스템과 세컨 라이프와 리벨라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팀을 알고 있고 훌륭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업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하나의 예시이죠. 스탠포드는 레벨라를 사용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션슌이고요. 기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메타버스 관련된 욕구에 대한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같은 것이 있죠. 그 메슬로우의 욕구라든지 그 구조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페인 포인트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욕구 위기에 어디에서 어떤 부분을 메타버스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가 SNS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는 뭔가 증상만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데 메타버스가 그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근본적인 니즈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특히 그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과 우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SNS는 비동기화식 소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기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나이스하게 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이 SNS랑 다른 것 같은데, 또 필터 버블 같은 이제 것이 있는데 세컨 라이프는 굉장히 긍정적인 유저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곳에서 살고 생활을 하도록 결정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필터 버블 경험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상 세계에서는 3D 공간이죠. 말 그대로 3D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있고 우리가 같은 방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방에 모여 있으면 이것을 하나의 의식적인 물리적인 그런 의식처럼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바뀌게 되고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을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커스텀할 수는 없죠. 같은 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스크린에 있는 무언가를 이제 가리키고 있으면은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 콘텐츠의 연속성, 콘텐츠의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3D 공간에 대한 그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서 이제 좋은 부작용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필터해버리지 않고 정말 뭔가 함께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오히려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자기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립되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고를 보면 우리가 마치 이렇게 정말 내가 원하는 식으로 100% 커스텀 되는 세계를 원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광고들은 많이 하지만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가 새로운 그 사회적 커넥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이제 VR 기계를 벗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종료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내려놨을 때 오히려 현실에서 사람들 사이에 고립을 초래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Right. I think that is, one of the very real risks and concerns about.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버전의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제가 오늘 강연에서 이미 얘기를 한 것처럼 정말로 실질적인 사람과 실제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감각은 너무 아름다운 감각입니다. 그래서 그 감각이 그렇게 쉽게 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컨 라이프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아마 메타버스를 사용을 하겠지만 완전히 거기에 몰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있다, 같이 있다라는 그 감각을 느끼기에는 아직 그 기술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들 실질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메타버스가 뭔가 도피적인 공간이라면 메타버스를 사용해서 내가 원치 않는 실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하는 경험이 정말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오히려 아니면은 100% 몰입해서 하는 경험인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과 이제 몰입해서 하는 경험이라는 건 함께 회사를 만들다거나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몰입적인 경험이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주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조금 수동적인 경험이고 이렇게 뒤로 한 발 빼는 그런 경험이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AI의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AI 사람을 만들면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분 정도 남아서 혹시 하나 정도 더 가능할까요? 네. 저도 한 번만 할게요. 메타버스를 사람들이 모를 때도 Earth-2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가상의 부동산에서도 뭔가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거기서 생산성이 일어나고 수익이 생기고 사람들과 소통이 된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세컨드 라이프하고 Earth-2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메타버스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세컨 라이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험의 원형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한 것이죠. 말씀하신 가상 부동산 같은 것도 그 안에 있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모델이 있었죠. 마치 정부의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함께 협업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세컨 라이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그리고 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메타버스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집합적인 공통체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큰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날 저희가 뭐 NFT 얘기를 하고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한 사람씩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세컨 라이프에서 보는 것은 이제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와도 연관될 수 있고 넥스트워스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더 큰 전반적인 구조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도시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세컨 라이프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에는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보고 실제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항상 저는 그게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메타버스가 기술이 더 발전하고 나면은 메타버스도 이런 모습이 도시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